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23년도 2회 제2과목 직업심리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1번 홀랜드의 성격 유형 중에서 구조화된 환경을 선호하고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좋아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요.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은요. 우리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해서 현탐의 사진관 이렇게 외웠죠. 누구네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 일단 이 두 문 암기로 홀랜드의 성격 6가지 유형을 봐두시고요. 각계 격파식으로 해서 현실형은 어떤 것인지, 실제적이면 현장에서 하는 일을 선호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술직, 엔지니어직, 그리고 농부나 목수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실형에 속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자료를 좋아하는 것 해서 관습형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관습형은 체계적이고 질서 정연한 일을 선호하지만 융통성이 부족한 유형이다라고 보셔서 관습형으로 답을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육각형명을 잘 알아두시고요. 제가 미리 옮겨놨어요. 현탐의 사진을 꼭 알아두시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거는 예를 들어서 현실형이다 보시면 현실형에 인접해 있는 관습형이나 탐구형이 현실형하고 공통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요. 현실형과 가장 멀리 있는 이 사회형, 다시 말해서 사회형 입장에서는 현실형이 되겠죠. 현실형과 사회형은 서로 대조적인 성향이 가장 많다. 마찬가지로 탐구형은 진취형과 예술형은 관습형과 대조적 부분이 많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실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 유형이고요. 23년도만 예를 들어도 23년도 1회, 2회, 3회 모두 출제된 바 있었으니까 아예 지금 1차 필기 준비하실 때 필기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예 2차를 대비해서 콕 집어 해설에 나와 있는 홀랜드의 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을 읽어 두시고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해 두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22번 스트롱 흥미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이 스트롱 검사는 일반적으로 2번이에요. 진로 성숙도 검사와 직업 흥미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맞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스트롱 검사의 하위 검사 3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GOT예요. GOT라는 것은 바로 일반 직업 분류를 말하고요. BIS라고 있는데 기본 흥미 척도예요. 그리고 PSS라고 해서 개인 특성 척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위 검사가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GOT 일반 직업 분류는요. 홀랜드의 직업 선택이 이런 6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본 흥미 척도 BIS는 이 GOT를 다시 특정 흥미들로 세분해서 6가지 흥미 유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BIS예요. 그리고 PSS 개인 특성 척도라는 것은 업무 유형, 학습 유형, 리더십 유형, 모험심 유형들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개인 특성 척도예요. 1번에 기본 흥미 척도 BIS 나와 있는데 홀랜드의 6가지 유형 제공하는 게 아니죠. 홀랜드의 6가지 유형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GOT라고 했었어요. 일반 직업 분류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3번에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심을 알아보는 기본 흥미 척도 아니죠. 이렇게 업무, 학습, 리더십, 모험심을 알아보는 개인의 선호도 측정하는 것은요. 기본 흥미 척도가 아니라 개인 특성 척도 PSS라고 했었어요. 4번에 개인 특성 척도 BSS란 말은 없어요. PSS예요. 이거 자체가 벌써 틀렸네요. 그리고 일반 직업 분류의 하위 척도로서 특정 흥미 분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BIS 기본 흥미 척도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GOT와 BIS, PSS가 아주 뒤섞여서 혼재되어 있거든요. 딱 정리해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차 실기에도 몇 차례 등장한 바 있었으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23번 적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입사 후 업무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 검사는 어떤 타당도가 높은 것인가? 예언 타당도, 예측 타당도가 높은 것이에요. 일단 타당도의 종류를 볼게요. 타당도는 안면 타당도 있죠? 내용 타당도 있고요.
구성타당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거타당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내구준이라고 외웠단 말이에요. 안면타당도는 말 그대로 안면만 익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용타당도는 내용이라는 표현만 봐도 어렵겠죠. 그래서 전문가가 분석해서 평가하는 것이에요. 구성타당도 있고 준거타당도 있는데 이 구성타당도는 수렴타당도와 그리고 변별타당도 그리고 이 구성타당도를 평가하는 요인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준거타당도는요. 공인타당도 또는 동시타당도라고도 하죠.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 그리고 예언타당도, 예측타당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공인타당도, 동시타당도는 현재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예언, 예측타당도는 미래 시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에요. 즉 적성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취업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입사 후에 업무 수행까지 우수하다면 이 사람이 치른 적성검사는 바로 예언 타당도가 높다라고 볼 것이에요. 그래서 3번에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역시 2차 실기에 여러 차례 출제되어진 바 있어요. 24번에 강화 계획 중에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 대수에 따라서 일정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고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화 계획 네 가지가 있어요. 고정 간격, 그리고 고정 비율, 변동 간격, 변동 비율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정 간격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반응의 수에 관계없이 그냥 강화를 부여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월급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고정 비율이라는 것은 일정 횟수의 목표 행동을 할 때마다 강화를 부여하는 것.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동차 영업사원이 판매 대수에 따라서 일정한 성과급을 받는 것을 고정 비율이라고 해요. 그리고 변동 간격이라는 것은요. 불규칙한 시간에 강화를 부여하는 것인데 비정기적인 포상 휴가가 대표적인 변동 간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변동 비율은요. 불규칙한 횟수의 비율을 변화시켜서 강화를 부여하는 것. 카지노의 슬롯 머신이나 복권 등을 들 수 있네요. 여기서 정답 그래서 2번이에요. 25번. 직업 지도 시 직업 적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직업 지도 단계는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어요. 이 직업 적응 단계는 바로 6단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1단계 바로 직업 탐색 및 정보 수집 단계인데요. 선택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1단계예요. 2단계는 직업 선택 단계인데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장단점을 비교한다. 그래서 2번이 바로 2단계에 해당되는 직업 선택 단계예요. 지금 3번, 4번 모두가 6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단 3단계를 볼까요? 3단계는 조직문화 조사 단계예요. 자신에게 적합한 조직문화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4단계는 직업상담 단계예요. 직업상담을 통해서 직업 선택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이고 제5단계는 취업 준비 단계예요.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5단계예요. 6단계가 지금 직업 적응 단계이고 문제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직업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그리고 직업 전환 및 실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만의 계획을 갖도록 역시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은퇴 후에 생애 설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직업 적응 단계 6단계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2번은 바로 2단계인 직업 선택 단계라고 했었어요. 26번. 다음 중 특성 요인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특성 요인 이론은요.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인적 흥미나 능력 등을 심리 검사나 객관적 수단을 통해서 밝혀낸다. 이것이 바로 특성 요인 이론에 가장 적합한 설명이니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27번.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그리고 과제 접근 기술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크롬볼츠가 제시하고 있는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유한학과라는 것이에요. 무슨 학과? 유한학과. 이 전문제 2차 실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번에 강화이론, 고전적 행동주의 이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의 기원을 두고 있고요. 3번에 진로 결정 요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자기 관찰 일반화와 세계관 일반화를 형성하고 있어요. 4번에 학과 전환 등 진로 의사 결정과 관련된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했는데 아니요. 개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이 바로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4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28번 직업 적응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에 직업 적응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 MSQ와 미네소타 충족 척도 MSS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에 직업 적응은 개인이 직업 환경과 개인과 직업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서 만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맞는 내용이에요. 3번에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평가 과정에서 주관적인 평가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객관적인 먼저 아니고요. 주관적인 것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검사 도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 실시할 것을 권유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에 바꿔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래요. 4번에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와 정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라도 부조를 줄이기 위해서 대처 행동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했는데요. 개인은 자신과 환경의 부조화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범위라면요. 융통성과 끈기를 발휘해서 참아내는 것이죠. 융통성과 끈기를 발휘하면 별다른 대처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적극성과 이 반응성을 통해서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융끈적반이라는 것이 바로 직업 적응 이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적응 유형 또는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 바로 융끈적반이에요.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19년도 1회차 시험에 실기 나왔었고요. 23년도에도 역시 출제되어진 바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이 적응 유형, 적응 방식보다는 성격 차원에 대한 시험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나왔어요. 직업 적응 이론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성격 차원이라는 것은 다음에 4가지예요. 민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이 있고 리듬, 그 다음에 지구력, 이렇게 해서 민영리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직업 적응 이론을 주장했던 데이비스와 롭퀴스트가 내세운 성격 차원 방식 4가지예요. 적응 방식, 성격 차원, 요거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에요. 2차 시험에서는 성격 차원, 민영리지가 제일 많이 나왔었다. 그래서 일단 4번이 지금 여기서는 틀린 것이니까 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29번 심리검사 중에서 질적 측정 도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심리검사 중에서 질적 측정 도구는 4가지예요.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자기 효능감 척도예요. 그 다음에 직업 카드 분류예요. 그 다음에 직업 가계도인데요. 직업 가계도를 제노그림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할놀이, 역할극, 그래서 작화제역 이렇게 외워요. 심리검사 중에서 질적 측정도구 작화제역이요.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제노그램, 그리고 역할놀이, 역할극 이렇게 4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인데요. 이 질적 측정 도구는 1차 시험에서는 1차 필기에서는 단골 손님이었는데 2차 실기에서는 좀 자주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잘 봐두시기 바래요. 3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심리검사 용어는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실시해서 얻은 점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만들게 되는 것. 특정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실시해서 얻은 점수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만들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규준이라는 것이에요. 직관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31번
심리 검사의 문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항 난이도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 피검자 수를 답을 맞힌 피검자 수로 곱한 것이라 말이 되고 싶지도 않네요. 문항 난이도 분석은 문항의 답을 맞힌 피검자 수를 전체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에요. 요거 서로 바뀌어야 되고 곱한 것이 아니고 나눈 것으로 고쳐야 맞는 것이다. 이번에 문항 난이도 지수는요. 0.00에서 1.00의 범위 내에 있으며 1.0은 모든 피검자가 답을 맞히기 쉬운 문항을 가리키는 거. 2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문항의 변별도 분석은요. 하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상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다. 이것 역시 바뀌어 있어요. 문항의 변별도 분석은요. 상위 점수 피검자 수에서 하위 점수 피검자 수를 뺀 다음에 양 집단의 피검자 수로 나눈 것이 바로 문항의 변별도 분석이니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4번에 보시면 문항 변별도 분석은 하나의 검사가 단일한 구성 개념이나 속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 정도를 검토할 때 사용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틀렸죠? 문항 변별도 분석은 3번에 있는 내용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요인 분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그래서 틀린 것이에요. 32번 자료 취급, 자료, 그리고 사람, 대인관계죠? 사물, thing이란 말이야. 이런 DPT 부호 중에서 사물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콕 집어 해설에 자료에 대해서 종합, 조정, 분석, 수집, 계산, 기록, 대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쭉 자문, 교섭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사물은 설치, 정밀 작업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요. 부가 직업 정보 중에서 직무 기능에 해당되는 직무 기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DPT란 말이에요. 데이터, people, thing이요. 이 DPT가 최근 2차 실기에서 여러 차례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사물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여러 차례 나오고 있는데요. 1차에서는 그냥 눈으로만 익혀두세요. 일단 사물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4번의 대조는 자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생각해봐도 자료를 대조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33번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안 중에 하나로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우와 심포도는 여우가 나무 높이 매달려 있는 아주 먹음직스러운 포도를 발견했는데 너무 높아서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우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딸 수 없는 자기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저 포도는 분명히 맛이 없는 신포도일 거야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한다. 그래서 이거 지금 3번의 합리화가 이렇게 답으로 나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투사, 억압, 합리화, 주지화가 모두 주요 방어 기제라는 것이에요. 주요 방어 기제 6개만 우리가 알아두자고 했었죠. 억부합, 반투주해서 억압, 부정, 합리화, 반동형성, 투사, 주지화 이렇게 6개 억부합, 반투주 알아두시면은 2차 실기에서도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단 눈에 읽으면서 익혀두시기 바래요. 1번에 나와 있는 이 투사라는 것은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이냐 생각하고 남을 탓하는 즉 이 투사는 남 탓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었어요. 억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이 억압은 프로이트가 가장 중시했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죄의식이나 수치스러운 생각 등을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을 억압이라고 해요. 합리화는 지금 나와 있죠. 수용되기 어려운 자신의 언행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합리화예요. 주지화는 무엇이냐면 고통스러운 문제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추론,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지화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불치병이라고 알려진 어떤 대장암, 직장암 이런 암에 걸렸는데 고통스럽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시한부 판결 받았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대장암에 걸린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몇 %이고 치유 확률이 몇 %이고 이렇게 추론과 분석 등의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34번 역할 갈등의 발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역할 갈등이요.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서로 다를 때 발생한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결혼 기념일이니까 오늘 일찍 들어오세요 했는데 회사에 나가봤더니 오늘 밤 야근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기겠죠. 이렇게 직업에서의 요구와 직업 이외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을 우리는 개인 간 갈등이라고 해요. 개인 간 갈등, 역할 갈등의 종류 중에서 개인 간 갈등이고요. 2번에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요구와 개인의 가치관이 다를 때 발생하는 것은 개인 내 우리가 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내가 채권 출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나는 이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재촉을 잘 못해.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니까 회사에서 쏘이겠죠. 역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3번에 개인에게 요구하는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한다. 바로 송신자 간 갈등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위에 상사는 나보고 아래 사람들 다 거쳐서 실적을 내라고 하는데 아래 사람들은 나한테 우리는 너무 야근이 많고 쉬는 날이 없어요.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서 내가 힘들 때 두 사람 이상의 요구가 다를 때 발생하는 것 송신자 간 갈등이라고 한다. 4번에 개인의 책임 한계와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는 모호성이잖아요. 4번은 역할 모호성에 대한 것이 역할 갈등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좀 쉽죠? 35번 지능을 맥락적 지능 이론, 경험적 지능 이론, 그리고 성분적 지능 이론으로 구성된 것으로 가져간 지능 모형은 바로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이에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콕 집어 해설해 보면 스턴버그의 3원 지능 모형에 대해서 맥락적 지능 이론은 무엇이냐, 경험적 지능 이론, 그리고 성분적 지능 이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익혀봐 두시면 되고요. 꿰뚫어 보기에 보시면 젠센의 2수준 지능 모형 있고요. 카텔혼의 유동성, 결정성 지능 모형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피어만의 지능 2요인설은 몇 년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2차 실기에 출제되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은 놀래켰던 것이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봐두시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36번 로의 욕구 이론에서 제시한 직업군의 특징이에요. 로가 욕구 이론을 제시한 직업군은 총 8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직이 있고요. 비즈니스직, 사업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단체직이 있고요. 단체직, 그 다음에 기술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5개 활동직, 과학직, 그리고 예능직, 일반 문화직. 그래서 우리가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이렇게 외웠어요. 서비 단기, 옥과의 일,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단체직,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예능직, 일반 문화직 이렇게 8개로 보고 있는데요. 1번에 비즈니스직, 즉 사업직은 대인관계 중요하죠. 하지만 타인을 도우는 거 아니에요. 1대1로 만나서 설득해서 제품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2번에 기술직은 대인관계를 중시하지 않아요.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을 두고 대인관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상품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된 기계직이나 정보통신직이 있다라고 콕 집어서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서비스직은 사람의 욕구와 복지에 관련된 직업군 3번 정답이 돼야 되겠네요. 단체직은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의 질을 강조한다. 아니 단체직이라는 것은요. 조직 내에서 인간관계는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기업의 조직 및 기능과 관련된 사업이나 행정직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답이 3번이네요. 경력 개발을 위해서 총무원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여러 분야의 능력을 개발시키려는 제도는 무엇이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경력 개발 프로그램 유형은 5개가 있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가 자기평가 도구. 여기 자기평가 도구에는 경력 워크숍과 경력 연습 책자 등이 있다고 했었어요. 꿰뚫어보기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개인 상담이 있고요.
정보 제공이 있어요. 정보 제공에는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 기간, 사기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업원 평가 있는데 평가 기관, 심리 검사, 조기 발탁제가 바로 이 종업원 평가에 해당되어지고요. 이 종업원 개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훈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이렇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경력개발 프로그램 유형 5개를 외울 때 자개정종종 이렇게 외운다고 했었잖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이거 시험 문제 1차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개정종종 중에서 5번째 있는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인데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게 한다 했으니까 직무순환, 직무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직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에 직무순환 프로그램이 답이 되어야 되겠죠. 38번 다음 중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과 가장 유사성이 많은 직무 동기 이론은 무엇이냐면 4번 알더퍼의 존재 관계 성장 이론이에요. 우리가 흔히 ERG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알더퍼의 ERG 이론이다. 보시면 매슬로우는 만족과 진행의 욕구 전개를 강조했지만 알더퍼는 좌절과 퇴행의 욕구 전개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가장 유사성이 높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39번 직업 적성 검사인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했었단 말이에요. GATB에서 측정하는 적성 요인은요. 지능,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무 지각, 그리고 공간 적성, 형태 지각, 운동 반응, 손의 재치, 손가락 재치. 그래서 우리가 4, 5자 암기법으로 외웠었죠. 이 4자 앞에 4글자니까 천천히요. 지, 언, 수, 사 5글자니까 좀 빨리. 공영운선선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지, 언, 수, 사 공영운선선 이렇게 외우시면 답이 딱 나오죠. 1번의 기계적성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40번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우리 직무 분석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이냐, 두 번째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냐 하는데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은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려운 것은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이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과제에 따라서 직무 분석이 과제에 따른 이 표준화된 분석 도구 개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과제가 다양하잖아요. 하지만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그러한 어떤 직무 분석에 필요한 인간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지식이라든지 능력, 경험 이런 것을 작업자 재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표준화된 분석 도구 개발이 용이한데 과제 중심 직무 분석은 바로 표준화된 분석 도구의 개발이 어렵다는 이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거리가 먼 것이고요. 2번, 3번, 4번 모두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강의들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